서해 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북쪽을 등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린내 나는 그물 더미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북한 경비정의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은 저는 즉시 총살감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저는 평양 한복판 외무부 청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9살 간부 후보생으로 북한 최상류층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00평 아파트에서 살았고 수입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광복백화점에서 명품을 샀고 원산 해안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외무부 부상 최민석, 북한 외교의 핵심 인물이었고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제 새벽 총살당했습니다.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비공개 처형됐습니다.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충성스럽던 외교관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됐을까요? 왜 저는 조국을 등지고 서해 바다를 건너야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 7월 평양은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외무부 청사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이 있는 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복도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누군가의 사무실을 지킨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숙청 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복도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선배 간부 방영호가 제 팔을 잡고 비상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계단 안으로 들어가자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어제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원수님과 충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놓고 의견이 달랐다더군. 원수님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순간 그게 바로 반역으로 간주되는 곳이야. 자네도 연좌제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게. 방영호는 떠났고 저는 계단에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되면 가족도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어머니는 이미 수용소에 계셨고 누나는 탈북 시도 중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를 보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멍하니 대동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들어서자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번호가 해주에 있는 박철수라는 밀수업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건네주셨는데 미국 달러 10,00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종이는 외워서 태우고 돈은 절대 은행에 넣지 말고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약했습니다. 항상 당당하던 외교관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을 되새겼지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보위부에 소환됐고 사흘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집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 우리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고 간신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며 지금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처형된다는 말씀과 함께 보위부가 30분 후에 저를 잡으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박철수 선장에게 가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운동복을 꺼내 입고 운동화, 모자,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달러 봉투를
가방에 넣고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라이터로 종이를 태워제로 만들어 증거를 없앴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봤을 때 눈물이 났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 계단으로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평양 거리는 전기 부족으로 어두웠고 달빛만이 거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양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끔 군용 트럭이 지나갔고 그때마다 건물 그림자에 숨었습니다. 역 대합실에서 해주행표를 끊고 구석 자리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지옥 같았고 보이부가 들이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기차가 출발했고 평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작아져 갔습니다. 기차는 평양 외곽을 지나 시골로 들어갔고 낡은 농가와 전기 없는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양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주역에 도착해서 공중전화로 박철수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분 후 낡은 파란색 트럭이 나타났고 50대 남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트럭에 오르자 선장은 아버지가 어젯밤 연락했고 오늘 새벽 처형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오늘 밤 안에 중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럭은 해주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길이 10m 정도의 낡은 목선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았지만 이 배가 저를 자유로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선장은 밤 10시에 출발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창고 구석에 앉아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목이 막혔고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고 밤 10시가 되자 선장이 돌아왔습니다. 배에 올라 엔진이 걸리고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고 배는 서해 바다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해주 해안의 불빛이 멀어지고 북한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을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선장은 그물 더미 사이로 들어가 경비정이 오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목숨이 달린 문제라 참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경비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후르며 우리 배를 향해 왔습니다. 경비정이 우리 옆에 바짝 붙었고 요원 2명이 배로 넘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가판을 걷고 그물 더미를 발로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원이 그물을 들추려는 순간 무전기에서 서쪽 해역에 의심 선박이 있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원들이 경비정으로 돌아가고 배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물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배는 다시 출발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수평선 너머를 가리키며 저기가 중국 다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자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배는 중국 해안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새벽 햇살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27년입니다. 10년이 흘렀고 저는 서울에서 외교부 계약직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걸었던 외교의 길을 저도 걷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5일 아버지가 처형당한 그날 저는 추모식을 엽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켜주신 이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중국 다롄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떠올라 있었습니다. 박철수 선장이 배를 한적한 부두에 댔고 주위를 살피며 빨리 내리라고 손짓했습니다. 부두는 조용했고 아직 어부들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발이 중국 땅에 닿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장은 저를 부두 근처 낡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시오.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겠소.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열었을 때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 이제 이 사진 속 사람들 중 살아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울 권리조차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중국인 남자가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 선생님, 박 선장님한테 부탁받았습니다. 당분간 제 공장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왕이 저를 다른 외곽의 작은 의류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2층 건물의 낡은 공장이었고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탈북자들이었습니다. 20대 여자들이 주로 많았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일했습니다. 왕이 저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6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불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밥은 하루 3끼 주고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한국 가는 비용을 제가 대드리죠. 얼마나 일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왕이 나가고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 후보생이었고 평양 최상류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 체류자이고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내려가면 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된 천을 상자에 담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 서류만 다루던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말이 없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물집은 굳은 살로 변했고 허리 통증도 견딜만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 생각이 났고 처형당하는 꿈을 꾸며 깼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같은 방을 쓰는 탈북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25살 김성호라는 청년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요, 대단하시네요. 성호는 2년 전에 두만강을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굶어 죽었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가 이 공장에 왔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왜 나오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호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해서 도망쳤습니다.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후로 성호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 일 잘하시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8개월 후에 한국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8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공장에 공안 단속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5시였고 아직 모두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고 폭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나와 신분증 검사한다. 성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도망쳐야 해요. 어디로? 창문으로요. 2층 방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좁은 골목이었고 높이는 4m 정도 됐습니다. 성호가 먼저 뛰어내렸고 저도 따라 뛰었습니다.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고 새벽 거리를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도망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숨어 계세요. 오후에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왕이 저를 다른 공장으로 옮겨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외곽 더 외진 곳에 있는 식품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을 더 일했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간부 후보생은 온데간데 없고 중국 공장 노동자만 남았습니다. 6달째 되던 날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 선생님, 2개월만 더 일하시면 한국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여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2개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미 6개월을 버텼으니까요. 7달째 되던 날 성호가 공장을 떠났습니다. 먼저 한국으로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형님, 서울에서 봐요. 꼭 연락하세요. 성호는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였고 같은 처지의 동료였습니다. 8달째 되던 날 왕이 드디어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가짜 중국 여권이었고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장웨이라는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이걸로 상하이 가서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상하이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기차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표 끊어드릴게요. 왕이 기차표와 함께 태국 방콕행 비행기 표를 건넸습니다. 태국 가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망명 신청하세요. 왕은 박철수 선장한테 받은 돈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일한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옛날에 한국 갔었거든요. 탈북자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업차 갔었는데 자유로운 나라더라고요. 최 선생님도 거기 가시면 잘 사실 겁니다. 다음날 새벽 다롄역에서 상하이행 기차를 탔습니다. 24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고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활한 평야와 큰 도시들이 보였고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상하이 푸동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공항은 북한에서 본 적 없는 규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권을 건넸고 중국 직원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방콕입니다. 관광입니까? 네. 직원이 저를 쳐다봤고 여권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 같았습니다. 가세요. 도장을 찍어주고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고 좌석에 앉았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상하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국을 떠났습니다. 8개월 동안 숨어 지냈던 그 땅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그 위로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자유입니다.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아버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저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열대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기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기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을 때 앞에 서양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국 입국 심사관이 제 가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스캔하는 소리가 삐하고 울렸고 심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고 여권이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심사대를 통과했고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방콕의 새벽 공기는 무겁고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새벽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5층짜리 하얀색 건물이었고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한국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5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폭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받고 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준환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8개월 전입니다. 어떤 경로로 오셨습니까? 서해 바다를 건너 중국 다롄으로 갔고 거기서 8개월 일하다가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남자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방을 열고 북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외무부 간부 후보생이라고 적혀있는 신분증이었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받아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외무부 부상이었습니다. 최민석 부상 말입니까? 네, 아십니까?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17년 7월에 처형됐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30분을 기다렸고 그동안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한국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대통령이었지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정장 남자와 함께 나이 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대사관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최준환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대사관 영사입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고맙습니다. 영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민석 부상 사건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계에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유능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저희가 한국행을 주선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냅니까? 임시 숙소를 제공해드립니다. 대사관 근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영사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탈북 경위서 신원 보증서, 한국 입국 신청서. 펜을 들고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석. 처형 사유란에는 정치적 숙청이라고 썼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영사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이 숙소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푹 쉬세요. 대사관을 나와 직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어 작은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1층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2층 방으로 안내받았고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에어컨이 있었고 창문으로 방콕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밥은 1층 식당에서 드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보이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숙청당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1층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방콕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원을 구경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었지만 여기서는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환 씨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모레 출발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는 제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 다음 날 대사관에 가서 마지막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영사가 비행기 표와 함께 임시 여행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에 직원이 마중 나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최 씨 새로운 인생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출발 당일 아침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은 여전히 붐볐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대한항공이었고 기체에 태극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했고 그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고 창밖으로 푸른 하늘만 보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고 인천까지 6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지난 8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서해 바다를 건너던 그 밤.
중국 공장에서 일하던 날들, 방콕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낸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6시간이 지나고 기내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로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고 인천공항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타이어가 땅에 닿는 소리가 들렸고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에.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켜준 이곳에. 비행기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일어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왔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걷고 있었습니다. 최준환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대 여자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통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고맙습니다. 여자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3개월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여자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승용차에 올랐고 차는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과 화려한 간판들.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저 도착했어요. 목숨 걸고 찾아온 이곳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자유의 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보였고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정치 범수 용소가 떠올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폭도와 밝은 조명이 있었고 벽에는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사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여자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준환 씨, 환영합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내를 받아 2층 기숙사로 올라갔습니다. 4인실이었고 이미 3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고 나이는 20에서 30 사이로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한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어요. 청년은 이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2년을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다른 2명도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이었고 또 한 명은 황해도 해주 출신이었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고 모두가 가족을 북에 두고 왔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김치찌개 그리고 과일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 가족도 이런 식사를 매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됐고 첫 시간은 한국어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반장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통반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했고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저도 공책을 펴고 적기 시작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써온 말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실에 들어가니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무부 간부들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사용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우스 사용법부터 가르쳤고 학생들은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클릭이라는 개념도 생소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검색창에 아무 단어나 입력하면 수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금융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과 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용이라는 개념과 대출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빚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탈북자들이 대출 사기에 많이 당한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심리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사와 1대1로 면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상담실에서 상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최준환 씨 요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밤에 잘 주무세요? 아니요, 자주 깹니다. 악몽을 꾸십니까? 네. 어떤 꿈이신가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담사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니 입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꿈을 꿉니다. 매번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대부분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질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취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과 면접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직장을 배정해줬지만 남한에서는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모의 면접을 진행했고 학생들이 앞에 나가 연습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준환 씨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최준환입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외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밝힐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을 숨겨야 한다니. 이곳도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고 수료식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사회 견학을 나갔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고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간판들을 봤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층에 걸쳐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별 허가증이 있어야 광복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밤이 되면 전기가 나가 어두웠지만 서울은 밤에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옆에 서 있던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강당에 모든 교육생이 모였고 원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고 단상으로 올라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최준환. 제 이름이 불렸고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원장이 수료증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료증을 받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가면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도 구해야 하고 일자리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서야 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짐을 쌌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꼭 연락하세요. 네, 꼭 연락하겠습니다. 기숙사를 나와 하나원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3개월을 보낸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문을 나서면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섰고 정부에서 제공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마련된 임시 거주지로 가는 차였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하나원이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자유로운 삶을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방은 12평 정도였고 창문으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가 갖춰져 있었고 작은 책상도 하나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때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고 항상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혼자였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첫 주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 끓여 먹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사랑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원 동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세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내일 만나실래요? 같이 밥 먹어요. 다음날 신촌역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일하고 월 120만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뭐 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아야죠. 돈이 금방 떨어져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외국어 잘하시잖아요. 학원에서 영어 강사 같은 거 해보세요. 탈북자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실력만 있으면 되죠. 준혁의 말을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영어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과 자격증을 요구했고 탈북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정착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니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아무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 게시판에서 식당 주방 보조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월 180만 원에 하루 8시간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사장이 내일 와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노원역 근처 한 식당에 갔습니다. 60대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주방 일을 하려고 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말투가 이상한데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북한 사람은 안 돼.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손님들이 싫어해. 저는 식당을 나왔고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력서를 쓸 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대신 중국 대학을 나왔다고 썼습니다. 외무부 경력 대신 중국 무역회사에서 일했다고 썼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작은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하차 작업 보조였고 월 190만 원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센터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박스를 나르고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외무부 간부 후보생이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새로 온 사람 말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맞아, 중국에서 왔다는데 중국 사람 같지도 않고. 혹시 북한 아닐까? 그럴 리가, 북한 사람이 여기서 일하겠어.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센터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 씨, 솔직히 말해봐. 어디서 온 거야? 중국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말투 들으면 다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렇지, 뭐 숨길 필요 없어. 나도 예전에 탈북자랑 일해봤어. 성실하고 좋더라. 팀장은 오히려 저를 격려했고 그 후로 일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야간 대학교 입학 광고를 봤습니다. 통번역 학과가 있었고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었습니다. 지원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교수가 영어로 질문했고 저는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30살에 다시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달째가 되었을 때 센터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 220만 원의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통역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팀장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며 격려해줬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5일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혼자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과일 몇 개, 그리고 소주 한 병. 아버지 사진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1년 버텼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렸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켜준 이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자유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최준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소주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건배. 혼자 마신 소주는 쓰고 목을 태웠지만 삼켰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쓰지만 달고 아프지만 따뜻한.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환 씨, 잠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호출과 다를 바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다음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경비 초소가 있는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관이 저를 작은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색 벽에 녹음기가 놓인 책상뿐인 방이었습니다. 40대 남자 조사관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 씨, 북한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슨 정보입니까? 최민석 부상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와 친척들 말입니까? 네, 어머니 박순희 씨는 여전히 정치범수용소에 계십니다. 요덕 15호 관리소로 확인됩니다.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큰아버지 최민철 씨와 가족들도 같은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최 씨의 탈북 이후 연좌제가 적용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최 씨 잘못이 아닙니다. 체제의 문제입니다. 조사관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제가 살기 위해 가족들이 지옥에 간 것이니까요. 구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범수용소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탈출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송구스럽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압박하고는 있지만 북한 정권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200km 북쪽의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 철조망 앞에 서 계셨습니다. 준환아, 왜 나를 버렸니? 어머니 목소리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 왔어. 아니에요, 어머니. 넌 자유롭게 살면서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니. 비명을 지르며 깼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수업 중에도 어머니 생각이 났고 교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출석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느 날 통번역학과 교수가 저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최준환 씨,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결석도 잦은데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수는 60대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무너졌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 계시다는 것, 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교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최 씨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어머니의 희생도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잘 사는 것입니다. 교수의 말이 조금 위로가 됐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고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남 작은 카페에 2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탈북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악몽을 꿔요. 동생이 굶어 죽는 꿈을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을 두고 왔는데 소식이 없어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북에 가족을 두고 왔고 누구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고 어머니는 수용소에 계십니다. 제가 도망간 탓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도 비슷해요.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근처 카페에서 청년과 마주 앉았습니다. 청년은 김성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으로 5년 전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도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술만 마셨고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극복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요. 성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북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할 거예요. 그게 유일한 위로일 거예요. 성민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고 통역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언젠가 이 땅이 하나가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 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짐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깊은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조금 달라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 너머 200km 북쪽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성공해서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바람이 불어왔고 따뜻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통역사무소에서 최준하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대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났고 이제는 국제회의나 무역 박람회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통역을 맡는 전문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벗어나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따뜻했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해져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북쪽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통역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국정원 담당자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준환 씨 어머니 박순희 씨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담당자는 최근 탈북한 요덕 15호 관리소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박순희 씨가 2023년 말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지만 여전히 수용소 안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아들이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7년 전 대학 시절 어머니께 쓴 편지였고 한 번도 보낼 수 없었지만 지금도 그 편지를 읽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준환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탈북자 인권단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준환처럼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김성민도 그곳에 있었고 그는 최준환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김성민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준환도 그 일에 함께하기로 했고 자신의 경험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아버지의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준환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성당을 찾아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언젠가 꼭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북에 남겨진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당을 나서는데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북한산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그곳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준환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국제회의에서 증언도 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봄 최준환은 UN 인권이사회에 초청되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네바의 큰 회의장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한 유럽 외교관은 최준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준환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활동은 계속되었고 김성민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새로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렸고 댓글에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최준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며 최준환은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6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최준환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준환도 이제는 그들 중 한 명이었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북쪽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서울의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최준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는 때로는 무겁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2027년 1월 서울은 여전히 추웠고 한강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숨결이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최준하는 이제 39이 되었고 탈북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은 길고도 짧았으며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탈북자 인권단체의 본부가 되었고 그곳에서 최준하는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매달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정착을 돕는 일을 했으며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성민은 여전히 최준환의 든든한 동료였고 두 사람은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며 북한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정원 담당자였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준환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심장이 두근거렸고 최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최근 중국을 통해 탈북한 한 여성이 요덕 15호 관리소에서 박순희 씨를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여성은 박순희 씨가 2026년 가을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준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최준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고 비록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서울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일터로 향하며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부디 건강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최준하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언젠가 어머니께 직접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2027년 7월 15일 아버지의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준하는 북한산 자락의 작은 성당을 다시 찾았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성민과 하나원에서 만난 동기들 그리고 탈북자 인권단체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촛불을 켜고 각자의 가족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최준하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선택의 기회를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머니도 곧 만나 뵐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모두가 함께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북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최준하는 북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2027년 가을 최준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최준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준환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 이 나라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자유를 향한 간절함만을 품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최준환은 잠시 침묵했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학생들은 일어서서 최준환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최준환은 연남동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해주 항구에서 작은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교차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준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028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준환은 사무실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었고 올해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더 많은 탈북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박수를 쳤고 최준환은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준환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고 한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준환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00km 넘어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그곳에서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최준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여전히 달콤했고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최준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으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희망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